제1부 제1장 실천이성 비판의 저술과정 1. 들어가며 대개의 중요한 철학적 논고들과 달리 실천이성 비판은 급조된 저술이다. 그러나 칸트의 다른 몇몇 저작을 손상했던 서두름의 흔적이 이 책에는 거의 나타나 있지 않다. 그가 12년 동안 성찰하면서 여러 차례 작성해온 수고들을 어느 정도 사력 있게 활용해 순수이성 비판을 약 4~5달에 걸쳐 완성했음을 생각하면 실로 그가 하나의 독립적인 저작을 구상하고 실제로 저술하는데 들인 짧은 시간은 순수이성 비판에서 현저하게 결여된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첫 비판서와 달리 두 번째 비판서는 막다른 골목을 탐험하지도 옆길로 새지도 않으면서 전개된 하나의 단일하고 일관된 논증을 고수한다. 말하자면 거기서는 칸트가 혼자 말하듯이 중언부언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 책은 종이 위에 낱말을 쓰기 전에 자신이 말하려 하는 모든 것을 숙고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당당한 어조와 직설적인 문체로 저술되었다. 적어도 칸트의 표준적 저술들에 비해 이 책은 대단히 잘 쓰인 작품이다. 많은 사람에게 이것은 마지못한 칭찬처럼 들릴지 모른다. 확실히 칸트의 문체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며 심지어 자기 스스로도 못마땅하게 여긴 편이다. 그러나 칸트 자신보다 더 공정하게 그의 문체를 평가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대중적인 방식으로 쓰려고 시도하지 않은 그의 결단은 그가 다루려 했던 소재들의 본성상 그리고 철학서를 읽으려고 감행하는 사람에 대한 그의 합당한 요구들을 통해 정당화되었다. 다른 이유가 필요하다면 그의 노년의 저술 활동에서 촉박한 기색이 두드러진다는 변명을 댈 수 있다. 까다로운 독자는 칸트의 유명한 저작이 전부 생의 말년에야 비로소 세상에 자신의 의중을 공표한 그리고 결코 건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양의 학술적 임무를 짊어졌던 한 노인에 의해 납득될 수 있을 만한 긴급한 상황에서 저술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가 그렇게 책을 잘 썼다는 것은 상당히 놀랍다. 문체는 내용을 떼어놓고 고찰될 수 없으며 칸트 사유의 매우 남성적이고 사실적인 동시에 백과사전적인 문체는 아우트르 쇼펜하우어가 훌륭한 건조함이라 불렀던 종종 비난받는 칸트의 저술 방식을 허락하고 또 어쩌면 요구한다. 그것은 때때로의 웅변과 표현의 신랄함 그리고 독자를 고양시키는 어조도 겸비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뛰어난 덕목들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한 언어 사용과 과도한 축약이 빈번하며 명료하게 문단을 나누는 기술이 부족한 탓에 칸트의 글에는 현학적 결함이 있다. 이러한 결점들이 부정될 순 없겠지만 이는 칸트보다 더 글을 잘 쓰지 못하는 철학자들에 의해서 자주 과장되었다. 칸트 연구자들은 집요한 노력 끝에 자신들이 어떤 복잡한 문장이나 문단의 뿌리에 이르면 저술의 복잡함이 항상 저자의 문학력 탓은 아니며 도리어 많은 경우 그가 표현하는 사상의 요구임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곤 한다. 그들은 칸트가 말한 것을 정확하게 더 잘 말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무척 어려운 일이며 문체의 단순화는 사상의 단순화를 거의 피할 수 없이 수반함을 자주 실감했다. 단순화의 시도들은 보통 칸트의 의도의 기만과 왜곡으로 귀결될 뿐이며 설령 단순화에 성공하더라도 이는 다만 그의 견해를 어리석게 보이도록 만드는 일을 수반한다. 몇몇 구절을 제외하면 실천 이성 비판에서 문체의 단순화는 불필요하다. 주의 깊은 독자가 칸트의 의도를 식별하는데 실제로 어려움을 겪을 만한 구절은 거의 없다. 순수 이성 비판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학계에서 전설처럼 떠도는 문장들의 도표화는 여기서 요구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책의 실제 저술 과정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한다. 하지만 제시될 수 있는 증거에 비춰보면 저술은 1787년 봄에 시작되어 6월에 거의 마무리되고 9월에 끝난다. 단지 실제 저술 과정만 보자면 그렇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은 적어도 1785년경 그의 내면에 뚜렷이 자리 잡았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완결된 저작으로서 실천 이성 비판의 집필 계획이 천천히 무르익은 것은 아니다. 그 책은 전부터 예상된 게 아니었고 칸트는 갑자기 아마도 마지못해 이 책을 쓰기로 결단했다. 이 결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칸트가 그동안 어떤 책을 쓰기를 원했고 구체적으로 계획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그의 저술 이력을 처음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 2. 도덕 형이상학을 저술하려는 계획의 지연. 1750년대와 1760년대 칸트의 저술 대부분은 자연과학의 영역에 속한다. 하지만 그 시기에도 그의 관심은 순수하게 철학적이었으며 대개 학문들의 방법과 범위에 대한 물음과 관계되었다. 그런데 이 작업들에서도 그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당대의 우주론적 사변들에 포함되어 있는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들에 대해 자유롭게 평했다. 그의 이러한 사유 경향은 그의 매우 중요한 자연철학적 저작 일반 자연사의 전체 이론에서 무엇보다 뚜렷하다. 1764년 베를린 학술원에서 출판된 이른바 현상 논문은 도덕 철학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첫 저작이다. 그 제목이 말해주듯이 여기서 그의 주된 관심은 윤리학의 토대와 방법에 있었다. 셰프츠 베리와 프랜시스 허치슨의 도덕 감정론과의 연관성, 따라서 경험주의 윤리학과의 연관성이 드러난다고 해석되는 이 논문은 도덕 철학에 관한 그의 향후 작업 방향 전체를 암시하는 하나의 질문으로 끝난다. 실천 철학의 제1원칙들을 규정하는 것이 단지 인식 능력인가 아니면 감정인가는 해결되어야 할 하나의 물음으로 남아있다. 현상 논문에서 형이상학은 우리 인식의 궁극적 근거들에 관한 철학, 즉 더 보편적인 이성적 통찰이 적용된 철학으로 간주된다. 수학적 방법과 형이상학적 방법 사이에 가정된 동일성을 거부하면서 그는 경험 분석이라는 고유한 방법에 따라 형이상학도 수학의 정리들처럼 확실해 증명이 필요 없는 정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여겼다. 형이상학에서 증명이 필요 없는 기본 정리들은 수학에서와 같은 정의나 직관적으로 확실한 공리는 아닐지라도 그 자체로 명징한 이성적 원리일 것이다.
그는 형이상학이 엄밀한 학문으로 성립할 수 있다고 여겼고 자연신학은 이미 그것을 성취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도덕의 형이상학적 토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아직 도덕의 제일 근거들은 필수적인 명증성을 전부 갖추고 있지 않다. 칸트는 이 결핍을 곧 충족할 수 있다고 느꼈음에 틀림없다. 그는 이듬해 요한 람베르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노년기 내내 어떤 형식으로든 자신의 마음을 끌고 심지어 자신을 사로잡게 될 하나의 중대한 계획을 전했다. 실천 철학의 형이상학적 기초에 관한 저작을 쓰려는 계획이었다. 그는 1768년 요한 고트프리트 폰 헤르더에게 이 저작의 제목과 진행 상황을 전하며 당시 그가 도덕 형이상학을 준비 중이며 1년 안에 완성을 고대한다고 썼다. 설령 당시에 완성되었다 해도 현재 남아있지 않아 우리로서는 이 저작의 내용과 구조를 단지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하물며 우리 현재 목적을 위해 그러한 추측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윤리학에 관한 칸트의 사상이 이 시기에 틀림없이 변화를 겪었을지라도 당시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형이상학의 본성에 관한 견해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그의 견해는 당시 그의 윤리학적 견해와 달리 확실하게 증명되고 서술될 수 있다. 이 변화는 1770년 케니스베르크 대학 교수 취임을 계기로 출판한 교수 취임 논문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이것은 형이상학에 관한 간결하지만 체계적인 논고이다. 그것은 인식에서의 감성적 요소와 지성적 요소를 구별했을 뿐만 아니라 날카롭게 분리했고 형이상학에서 지성의 논리적 사용과 대비의 실제적 사용을 다루었다. 전자는 주어진 판단에서 단지 추론을 이끌어내고 후자는 진리의 발견에 종사한다. 훗날 복이 되는 주장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현상계의 감성적 인식에서 아무것도 빌려오지 않고 지성계의 인식으로서의 형이상학 고유의 방법 및 그 영역에 대한 분명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었다. 형이상학은 경험에서 이끌어낸 개념이 아니라 순수 지성 자체를 통해 주어진 개념을 다루는 순수 인식이며 그것은 감성의 원리가 자기 한계를 넘어 지성적 대상에 간섭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규칙에 따라 추구될 때에만 가능하고 타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물론 그러한 규칙은 우리의 개념들의 뿌리에 대한 분명하고 체계적인 구별에 의존한다. 이 구별은 훗날 그가 이 저작에서 구상했던 형이상학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에도 여전히 고수되었고 결코 심각하게 수정되지 않았다. 그 후 도덕 형이상학은 아주 다른 외관을 띠게 된다. 이전에 형이상학이 경험의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가장 일반적인 개념적 인식과 거의 동일시 되었던 것과 달리 이제 그것은 어떠한 감정적인 것도 포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험 너머의 세계와 관계하는 체계 철학을 의미하게 된다. 형이상학은 사물 자체에 대한 인식이며 사물의 현상 개념들, 즉 시간과 공간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덕 형이상학은 셰프스베리의 경험적, 인간학적 탐구의 연장일 수 없다. 이때부터 칸트는 변함없이 도덕 형이상학이 모든 인간학으로부터 심지어 인간이
일상사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실천적 인간학으로부터도 독립적임을 분명히 했다. 도리어 도덕 형이상학은 비감성적 세계에 대한 플라톤주의에 기초해야 한다. 도덕 철학은 도덕적 판단의 제일 원리를 제공하는 한에서 오직 순수지성을 통해 인식되며 그 자체로 순수 철학에 속한다. 그것은 인간 본성의 어떠한 경험적 개념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가 적어도 한동안 형이상학의 이러한 새로운 길과 목표 설정에 만족했음은 같은 해 람베르트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드러난다. 거기서 그는 어떠한 경험적 원리도 섞여 있지 않은 순수 도덕 철학과 도덕 형이상학에 관한 탐구를 올 겨울에 완수할 계획이라고 쓰고 있다. 하지만 이 막연한 희망과 달리 교수 취임 논문은 침묵의 10년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10년간 그는 거의 아무것도 출판하지 않았고 순수이성 비판의 저술에 초인적 노력을 기울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도덕 형이상학에 관한 약속은 여전히 되풀이 되었지만 작업은 계속 지연되었다. 이듬해 그는 마르쿠스 헤르츠에게 자신이 감성과 이성의 한계라는 제목의 책을 집필 중이라고 썼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책은 순수이성 비판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계획된 책은 현상들의 이론뿐만 아니라 도덕과 지위 그리고 형이상학의 이론까지 포함할 예정이었다. 1772년 2월 21일 그는 다시 헤르츠에게 집필 계획을 전했다. 책의 한 부분이 형이상학을 이루며 그중 한 부분에서 도덕성의 궁극적 근거들이 다뤄질 것이고 3개월 이내에 출판될 예정이었다. 1773년 헤르츠에게 보내는 또 다른 편지에서 그는 나의 선홈론 철학, 즉 본래적인 의미에서 순수이성의 비판인 이 작업을 완수하려는 계획을 전한 뒤 먼저 앞의 작업을 끝내서 기꺼이 고대하고 있는 다음 작업, 즉 오로지 자연 형이상학과 도덕 형이상학이라는 두 부분만을 가진 형이상학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772년의 편지는 칸트가 순수지성계에 대한 선험적 인식의 가능성을 확립하려는 교수 취임 논문의 방법에 만족하지 못했음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아직 그가 견고한 기반 위에 사변 형이상학을 확립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포기한 흔적은 없다. 그런데 1772년의 편지 이후 칸트는 휴무의 경고로 인해 독단의 선잠에서 깨어나 지성계의 사변 형이상학에 대한 꿈을 영원히 포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이성 비판에서 주력했던 선언론 철학 또는 순수이성의 비판은 칸트가 보기에 이중적 의미에서 도덕 형이상학의 전제 조건을 마련했다. 하나는 도덕성의 선언적 법칙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다른 하나는 전통 형이상학적 물음에 사변적이라기보다 실천적으로 답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리하여 마침내 1781년에 출간된 순수이성 비판에서도 칸트는 여전히 도덕 형이상학에 대해 말했다. 그는 철학의 두 부분을 구분했다. 하나는 그 모든 순수 선언적 인식에 있어서 이성의 능력을 탐구하는 비판 또는 예비적 철학이고 다른 하나는 순수이성에서 유래하는 철학적 인식의 전체를 체계적 연관 속에서 드러내는 형이상학 또는 순수이성의 세계이다. 이어서 그는 형이상학은 순수이성의 사변적 사용에 관한 것과
실천적 사용에 관한 것으로 분할되며 이에 따라 자연 형이상학과 도덕 형이상학이 있다고 말한다. 실천적인 것을 포함한 이성의 전 능력은 비판의 대상이다. 이는 말하자면 순수이성 비판은 두 부분의 형이상학 각각의 예비적임을 뜻한다. 도덕 형이상학을 순수 철학의 한 부문으로 언급함에도 불구하고 순수이성 비판의 첫판에서 칸트는 그 저작의 지필의 기약 없이 오직 자연 형이상학만을 계획했다. 선업론 철학은 그것이 대상의 인식에 관계하는 한에서 이성의 모든 원리의 체제인 바 오직 순수 선험적 개념들과 원칙들만을 포함하며 따라서 윤리학을 배제한다. 물론 당시에도 칸트는 윤리학의 최고 원리들을 선험적이고 지성적인 것으로 여겼으나 그럼에도 순수 도덕성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경험적 개념들이 필연적으로 의무의 개념을 불러일으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도덕 형이상학 대신에 순수이성 비판에서 순수이성의 기준, 즉 순수이성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선험적 원리들이 진술되는 장을 가진다. 이 사용은 사변적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만 실천적이다. 규준장을 이를테면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와 같은 실천적 문제에 답하진 않지만 그가 이론적인 동시에 실천적이라 부른 문제, 이를테면 내 의무를 다한다면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에 답한다. 그리하여 영혼불멸과 신의 현존의 논증이 도입되지만 그것은 순수 이론 이성의 이념으로서 이론적 인식을 위해서는 변증적이고 공허하다. 이 이념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 행복추구의 길잡이 또는 규제적 원리와 같은 어떤 필연적인 사용이 담보되는 것은 오직 인간의 의지와 관계될 때이다. 그러나 칸트는 순수이성의 기준에 그리 오래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곧 순수이성 비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그리고 아마 도덕 형이상학을 포함하고 있을 윤리학을 체계적으로 저술하려는 오랫동안 지연된 기획으로 돌아갔다. 그는 1783년에 내 윤리학의 첫 부분을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그가 가리키는 것이 정초인지 아닌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1785년 4월에 정초가 출판되었을 때 그는 이제 20년 묵은 도덕 형이상학의 기획을 재차 언급하면서 정초는 단지 이를 위한 예비학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초는 기준장과 충분히 구별된다. 계속 지연된 도덕 형이상학의 또 다른 예비학인 정초를 저술하려는 칸트의 결단은 바로 이 둘의 차이를 통해 쉽게 설명될 수 있다. 규준장은 자율의 개념 없이 그리고 첫 번째 비판서에서 이미 다루어진 자유 문제의 해결과 무관하게 도덕적 문제들에 관한 견해를 제출했다. 그런데 자율과 자유, 이 두 개념은 이후 그의 전 실천 철학 작업을 지탱하는 저추돌이다. 내 생각에 1781년과 1784년 사이에 쓴 것이 틀림없는 낫장문서의 6번째 단편은 순수이성 비판이 이론적 판단과 관련해 제기한 물음, 즉 선험적 종합 판단은 어떻게 가능한가를 실천적 판단에 대해 묻는 입장의 변화를 드러낸다. 이 당시에 그는 도덕성이 선험적 종합 판단을 요구함을 깨달았고 이러한 판단은 그 이론적 대응물의 경우와 똑같은 방식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규준장에서 쓰인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자유의 개념이 요구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칸트에게서 선언적 종합판단의 정당화는 사용의 기준이 아니라 그가 어디서나 변함없이 연역이라 부른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연역의 자리는 비판이다. 그러나 비판 대신 칸트는 1785년에 정초를 출간하며 쓰기를 형이사학을 위해 순수 사변이성 비판이 이미 저술되었듯이 본래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로서는 순수 실천이성 비판 외에 다른 것은 없다. 그렇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순수 실천이성 비판이 순수 사변이성 비판처럼 그렇게 아주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 이성은 도덕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가장 평범한 지성에서조차도 쉽게 매우 정확하고 세밀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성이 이론적이고 순수한 사용에서는 전적으로 변증적인데 반해서 말이다. 다른 한편으로 나는 순수 실천 이성 비판을 위해서는 만약 그것이 완수되려면 실천 이성의 사변 이성과의 통일이 어떤 공동의 원리에서 서술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왜냐하면 마침내는 단 하나의 동일한 이성만이 있을 뿐이고 이것이 순전히 적용에 있어서만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나는 전혀 다른 방식의 고찰을 꾸려들여 독자를 혼란시키지 않고서는 그런 완벽함을 성취할 수가 없었다. 그 때문에 나는 순수 실체이성 비판이라는 명칭 대신에 도덕 형이상학 정초라는 명칭을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초의 제3절의 제목은 도덕 형이상학으로부터 순수 실천 이성의 비판으로의 마지막 걸음이다. 아마도 그가 순수 실천 이성의 비판에 본질적이라고 생각한 모든 것이 여기서 제시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5달 뒤에 크리스티안 고트프리트 슈츠에게 쓴 편지에서 그는 곧 도덕 형이상학의 집필에 착수하겠다고 썼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도덕 형이상학이 정초의 제2절에서 전개되고 그로부터 순수 실천 이성의 비판으로 이행한다는 것은 약간 기이해 보인다. 그것은 이렇게 설명된다. 정초의 제1절과 제2절에서 칸트는 분석적으로 접근한다. 즉 그는 도덕적 사실들에서 출발한다. 그 사실들이 키마이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참으로 있어야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그는 그 사실들을 분석한다. 의무를 생각함이 행위의 동기일 수는 없다면 도덕적 명령과 선의지에 대한 존경은 키마이라의 다름 아니다. 그리고 오직 의지가 자유로운 한에서만 의무는 동기일 수 있다. 그러나 의지는 자유로운가? 이것은 오직 종합적 방법, 즉 그 가능성의 연역에 의해서만 대답될 수 있는 문제다. 오직 이 방법만이 도덕성에 관한 정언적 진술들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것 없이 우리의 모든 진술은 조건적이고 개연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초는 전체적으로 도덕 형이상학의 예비학이다. 물론 마지막 절의 목표는 다만 앞의 2절에서 수용하게 된 학원들이 정당화이기 때문에 이 저작은 종결되기 훨씬 전에 이미 도덕 형이상학이 갖추어야 할 내적 구조를 획득한다. 몇몇 학자들은 이 당시에 칸트가 다음으로 도덕 형이상학의 저술을 계획했고 그 다음 순수 실천이성 비판을 쓰려 했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실천이성 비판은 정초에서는 물론이고 곧쓰일 도덕 형이상학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것, 즉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의 통일을 입증함으로써 체계의 완성을 의도한 저작이라는 것이 그들의 해석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이 가설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칸트에게서 정초는 바로 그 제목이 지시하는 대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어떤 비판도 기획되지 않았다고 보는 편이 더 그럴듯하다. 심지어 순수 이성 비판이 개정되었던 1787년 4월에도 칸트는 자연 형이상학과 도덕 형이상학을 마련하려는 계획을 위해 초능을 아끼고 있다고 말했으며 실제로 그의 얼음 그를 사로잡게 될 실천 이성 비판의 지필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3. 실천 이성 비판을 저술하려는 결단. 1786년에 자연 형이상학에 대한 예비적 저작이 출판된 뒤 이제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의 재판 마련을 위한 고된 작업에 착수했다. 작업은 1786년 4월에 시작해 이듬해 4월에 끝났다. 이 문제에 대해 평소 낙관론을 펴왔던 그는 개정 작업이 6달 걸릴 것으로 어림잡았다. 그는 요한 베링에게 자신의 형이상학의 체계가 2회 정도 지체될 것이라고 썼다. 그 책에 앞서 실천 철학의 체계를 출간하기로 계획했기 때문이다. 이 실천 철학의 체계는 무엇이었을까? 빈번히 약속되었으나 오랫동안 지체된 도덕 형이상학이었을지도 모른다. 분명 실천 이성 비판은 아니었을 것이다. 칸트는 거의 항상 비판과 체계 그리고 형이상학을 사실상 그 개념의 범위가 서로 크게 겹치기는 하지만 형이상학을 용어법적으로 구별했다. 따라서 우리는 1786년 4월까지도 실천 이성 비판이 그 자체로서 계획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1786년 11월 8일자 편지에서 처음으로 순수 실천 이성 비판의 구체적 저술 기획을 발견한다. 프리드리히 고틀리프 보르는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칸트의 어느 편지에 대한 답장에서 순수 이성 비판을 부연하는 새로운 저작에 대해 말했다. 예나에서 발간된 11월 21일자 일반 문예신문에는 머지않은 재판의 출간을 예고하며 쓰기를 제1판에 담긴 순수 사변 이성의 비판에 더해 제2판에서는 순수 실천 이성의 비판이 추가될 것이다. 따라서 1780년과 1787년 사이에 칸트는 다음의 기획들을 두고 여러 차례 고민했음이 틀림없다. A. 순수 이성 비판과 정초의 기초에 도덕 형이상학을 집필하기. B. 순수 이성 비판의 개정 작업을 끝낸 뒤 실천 철학의 체계를 집필하기. C. 순수 이성 비판의 재판에 순수 실천 이성 비판을 추가하기. D.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실천 이성 비판을 집필하기. 처음 두 기획은 분명 실천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A와 B를 하나로 본다면 이제 우리 관심사는 A와 B로부터 C로 이전한 그리고 D로 나아가게 된 마지막 결단이다. 앞으로 보겠지만 칸트는 C에서 D로 곧장 나아가진 않았다. B에서 C로의 이행은 규진장에서 정초로 건너가면서 칸트의 견해에 중대한 진전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순수 이성 비판이 집필되었을 때 그것은 형이상학의 두 부문 모두의 예비학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1785년경 도덕 형이상학의 적합한 기초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언급되지 않은 자율의 개념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기획 C는 폐기되었는데 이는 칸트가 처음부터 D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순수 이성 비판의 재판 서문에 나왔듯 A 또는 B로
복귀했기 때문이다. 기획실을 폐기한 몇 가지 이유는 외적인 것이었음이 틀림없다. 정초의 성공은 첫 번째 비판서의 개정판에 대한 요구를 낳았고 칸트는 한시바삐 이에 부응해야 했다. 1786년 11월경 칸트가 개정 작업을 위해 어림잡은 6달의 시간은 이미 흘러갔고 완성까지는 아직 6달이 더 남아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개정 작업은 실천 철학의 문제들과 거의 혹은 전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분들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오류 추리론을 제외한 변증론의 나머지 부분을 개정 없이 그대로 두면서 다른 부분들에서 어떠한 심각한 오해의 여지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아한 설명을 남긴다. 하지만 1787년에 순수이성 비판과 정초가 양립할 수 없다고 비판하는 논적들을 상대하게 되었을 때 그는 오해된 점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 규준장 안에 정치에 관한 건축술적인 부연 설명을 추가하기에 규준장과 정초의 이론적 차이는 너무 컸다. 그러려면 둘 다 대폭 수정되어야 하고 그러면 첫 번째 비판서의 방법론에서 제시된 건축술적 구조는 완벽히 파괴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그의 해결책은 새로운 서문을 재판에 추가하는 것이었다. 거기서 그는 규진장의 수정 없이 윤리적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게다가 본래 순수이성 비판은 그것이 그 형태에 적합하다 할지라도 또 다른 주요 저작을 추가하기에는 지나치게 길었고 개정 작업은 원래의 850쪽에다 30쪽을 추가한 것이 전부였다. 또한 1786, 87년 겨울학기는 칸트가 대학 총장으로 재직했던 시기였고 적어도 당시 이 직함은 단순히 한직이나 명예직이 아니었다. 1786년 8월의 프리드리히 대왕의 장례식과 뒤이어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의 왕위 계승이 있었을 때 칸트는 중요한 역할을 도맡아야 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의 개정을 아주 필수적인 부분에만 제한한 까닭을 납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는 이제 20년 가까이 지체된 기획 A 또는 B를 진척시키려는 그의 초조한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별개의 저서로 실천이성 비판을 쓰려는 기획이 첫 번째 비판서의 재판 서문이 쓰인 1787년 4월 이후에 구체화되었으며 이것이 재판 서문에서 언급된 도덕 형이상학을 대신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무엇이 그를 이 마지막 운명적 결단으로 이끌었을까? 첫째, 실천이성에 대한 완벽한 비판이 1785년 정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그가 인정했기 때문이다. 거기서 두 가지 근본 주제가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적어도 그중 하나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동시에 칸트의 마음을 바꾸도록 매료시킨 주제였다. 첫째는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의 궁극적 통일의 증명이었다. 둘째 주제는 이성적 존재자 일반에 적용 가능한 도덕법칙과 인간의 관계인 바 그의 통찰에 따르면 그것은 인간학이 아니라 의지와 감정의 선험적 관계에 기초한다. 이성적 존재 일반에서 인간 이성으로의 이 구체적 이행은 정초에서 이미 어렴풋이 드러났으나 충분한 해명을 위해서는 기획 A와 B가 요구된다. 이래야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두 번째 비판서의 분석론의 제3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셋째,
칸트에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의 독자들에게도 환영받는 것으로서 순수사변 이성의 건축물 전체의 이맛돌이 되는 개념, 즉 자유 개념을 더욱 체계적으로 전개하려는 바람 때문이다. 이 개념은 첫 번째 비판서에서 단지 가능성으로서, 즉 자기 모순적이지 않은 것으로서 정립되었고, 이에 대한 충분히 깊이 있는 논의는 실천 철학 그 자체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서 배제되었다. 그것은 정초의 제3절에서 탐구되기는 했으나 체계적인 고찰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히 백과사전적으로 논의되고 비판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넷째, 칸트 자신이 첫 번째 비판서에서 사면적 인식에 대해 월권이라며 금지했던 한계를 정초에서는 넘어갔다는 반박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가 존경했던 학자 헤르만 안드레아스 피스토리우스의 반론이다. 이것이 타당할 경우 이론적 부문과 실천적 부문을 통틀어 비판 철학 전체가 위협받게 된다. 그것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대처해야 할 반론이었다. 그가 규준장에서 사용했던 요청의 방법은 이러한 반론을 쉽게 이끌어냈다. 이율배반의 전개와 성공적 해결은 부당한 월권을 폭로하는 칸트의 일관된 방법이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사실상 요청에서 어떠한 사변적인 요구도 하지 않았음을 밝히기 위해 최고선 개념에 내재한 이율배반을 전개할 기회를 획득했다. 이 모든 이유와 밀접하게 관련해 칸트는 광범위하게 도전받아왔던 토대들 위해서 새로운 작업을 하기에 앞서 여전히 상이한 반론들을 제기했던 논적들에게 답하려는 욕구가 있었다. 마침내 나는 칸트가 다른 관점에 입각한, 즉 다른 경로를 통해 몇몇 동일한 결론을 이끌어낸 또 다른 비판서를 집필함으로써 첫 번째 비판서에서 확립하려 한 설득력을 강화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설령 이 책의 서문이 독자로 하여금 이 사실을 망각하게 할지라도 두 번째 비판서는 첫 비판서의 속편이 아니다. 두 번째 비판서는 경험의 또 다른 영역에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한다. 그리고 칸트는 이미 첫 비판서에서 완결된 논의들을 의식적으로 피하려 하지 말라고 빈번히 경고했고, 첫 비판서를 너무 염두에 두어서 두 번째 비판서의 자연스러운 진로가 외부적 고찰에 의해 영향받지 않도록 경고했다. 두 저작이 풍부하게 접촉하는 첫 번째 지점은 연역에 이르러야 등장한다. 거기서 칸트의 논증을 위해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두 저작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논증은 상당히 다른 두 각도로부터 공동의 초점이 생겨날 것을 요구했고, 분석론의 끝에서 칸트는 두 저작의 이러한 독립성을 어쩌면 정당화된 이상으로 마치 자신은 그러한 확증을 어떤 식으로도 주관적이 없으므로 공동의 초점이 자신에게 놀랍도록 만족스럽다는 듯이 주장했다. 더 큰 전체의 일부를 작업 중인 사람이 한결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는 건 믿기 어려운 일이다. 이것이 독자의 눈에 얼마나 부자연스럽게 여겨질지 자취하더라도 그런 식의 확증은 순수이성 비판의 일부로서의 기획이든 아니면 첫 번째 비판서에 기초한 도덕 형이상학으로서의 기획 A와 B 등 간에 의도될 수 없다. 순수이성 비판 재판의 서문을 쓴 1787년 4월 이후 이러한 이유들이 어쩌면 또 다른 이유들 역시
칸트로 하여금 예고되지 않은 새 책에 착수하게 했다. 그해 6월 25일 그는 슈치에게 실천이성 비판이 거의 완성되었고 일주일 내에 출판업자에게 원고를 보낼 것이라고 썼다. 가을에 그는 이 책이 출판업자의 수중에 있다고 했지만 작업이 실제로 언제 끝났는지는 모른다. 출판은 새롭고 더 뚜렷한 활자의 인쇄를 위해 지체되었으나 12월에 그 책은 발행연도가 1788년으로 기입된 채 칸트에게 배달되었다. 그런데 그는 이 책 또는 도덕 형이상학을 위한 예비학일 뿐이라고 불렀다.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놓고 볼 때 그 책을 쓰는데 15개월 이상 걸렸을 리 없다. 이렇게 어림잡은 최대한의 기간은 그가 기획 A, B, C에 실제로 작수했다는 가정, 그리고 그가 이것과 상당히 다른 주제를 지닌 첫 번째 비판서의 대대적인 개정 작업을 하던 때와 정확히 같은 시기에 그것들을 작업했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두 번째 가정은 우리가 아는 칸트의 작업 습관과 모순된다. 그리고 만일 첫 번째 가정이 옳다 해도 완성된 책이 일종의 지층 구조라거나 주어 꿰맨 구조라는 주장의 근거는 빈약하다. 또한 어림잡은 최대한의 기간은 1787년 4월에 바로 그 책의 기획에 대한 칸트의 침묵을 설명하지 못한다. 사람이 그러한 재주를 부릴 수 있다는 가정이 애초부터 믿기 어렵다는 점을 논외로 하면 그 책의 집필은 1787년 4월 이전에 시작되지 않았고 9월이 되기 전 끝났다고 추론하는 것이 우리가 지닌 분명한 증거와 완벽히 조화를 이룬다. 그런데 순수이성 비판의 개정 작업이 마찬가지로 단시간 내에 완성에 이르렀음을 생각하면 저 믿기 어려운 일도 조금 납득할 여지가 생긴다. 여기까지가 현상 논문부터 후기작 도덕 형이상학까지 30년이 넘도록 진화를 거듭하며 지체된 일련의 기획들의 진상이다. 이 과정에서 순수이성 비판은 물론이고 정초와 실천이성 비판도 말하자면 부산물로서 출현했다. 설령 도덕 형이상학이 본질적으로 중요하고 흥미로운 저작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저작이다. 그것은 칸트가 다른 더 뛰어난 걸작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던 하나의 목표였다. 헤르더와의 약속이 더 일찍 지켜졌더라면 도덕 철학은 매우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